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고저파 전류에 대한 그 발생 원인과 영향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를 후례급소를 전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강의를 안 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를 전부 다 해서 이 필름에 남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은 그 테이프 제작을 각 아이템별로 이렇게 개요 설명 정도로 하고 1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열을 하려고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게 수박 겉핥기식만 되고 속에 깊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를 좀 깊이 들어가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끝내는 걸로 이런 식으로다가 방향을 지금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좀 덜 중요한 부분들은 30분씩 해가지고 묶어서 한 테이프에 2개의 아이템을 집어넣도록 하고 중요한 뭐 접지강이라든지 단락전류라든지 고저파라든지 이런 것들의 한령 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시간을 좀 할애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좀 이 테이프를 통해서라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 이제 고저파에 대해서 영향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다 보니까 이것이 큰 무슨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건 기술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가 선로에서 기존에서 전력전자 소자를 안 쓰는 것은 그 기존의 60V의 파형과 전류 파형, 주파수 파형을 손을 안 댔던 거죠. 그런데 이 컨트롤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면서 이 전압의 파형과 주파수의 파형과 전류의 파형을 인위적으로다가 좀 손을 대다 보니까 파형의 찌그러짐이 생기고 그것이 선로에 영향을 줘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이 이제 고저파 영향의 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저파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 테이프에서 고저파에 대한 감각 실무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촬영을 한 것을 가서 우리가 쭉 다시 편집을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판서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집중력이 많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와 판서를 적절하게 가미를 해가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편집을 중간에 합니다마는 이게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 카메라 앞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발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수식을 갖다가 10이라고 써놓고 12라고 읽는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그런 조금 착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교정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을 해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저 본 뜻이 저게 아닌데 조금 강의하는데 조금 미스테이크가 있구나. 저런 부분에서는 그냥 본의 아닌 의도적인 것이 아닌 그 실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안해서 양해를 해주시면은 제가 편안하게 좀 강의를 할 수 있겠다. 정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원한입니다. 그런데 방대한 양을 갖다가 장시간에 대해 걸쳐서 이걸 촬영을 하다 보면 상당히 제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걸 읽는데도 좀 잘못 읽는 부분도 있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테이프를 보니까 말이야, 그거 왜 엉터리 읽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컴플레인 오면 그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거기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해주면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이걸 영상물로 남긴다는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시면 저는 더 아주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타이틀은 이제 고저파의 발생 원인과 영향 저감 대책. 우리 이제 먼저 고저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첫째, 고저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 고조파라는 큰 개요를 가지고 원인과 영향과 대책으로 이렇게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고조파라는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적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것이 왜 발생이 되며 이것이 어떻게 발생이 되며 영향이 어떻게 되며 그러면 이것들을 막는 대책은 뭐냐 이런 식의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선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노이즈와 서지를 제가 이렇게 미리 분류해 봤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전체적인 저희들이 강의를 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에 이 서지는 아주 정상전압보다 상당히 높은 범위의 이상전압이나 이상전류를 서지라고 하고요. 노이즈는 원치 않는 신호대입니다. 신호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범위가 이거는 상당히 적은 범위고 서지는 상당히 큰 범위죠. 똑같은 것이 발생되더라도 지금 그 서지는 상당히 큰 그 폭으로 변화가 돼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이 노이즈는 아주 상당히 약한 부분에다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아날로그 노이즈와 이제 디지털 노이즈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디지털 노이즈에서는 DSP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이 아날로그 노이즈의 고조파가 이제 전력전자 온오프 과도 상태에서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럼 고조파는 우리가 60사이클이면 60사이클에서 돼 있어요. 조파가 앞으로 많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60사이클이 120사이클, 180사이클 이렇게 사이클이 많은 사이클로 변하는 부분을 고조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상하의 앞에 많은 사이클이 나오겠는가? 예? 자, 보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볼까요? 60사이클의 정연파예요. 그러면 이건 1사이클로 보잖아요. 1사이클. 그런데 여기에 하여튼 그 내부에 몇 개의 조파를 가지고 있는 파형이 겹쳤다.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 한 4사이클 정도 된다. 그러면 4사이클 정도의 이런 원치 않는 다른 파형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정연파하고 만약에 썸이 될 경우에 정연파가 이런 식의 이 안에 4조파에 대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함수에 대한 거는 썸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기함수에 대한 거, 그러니까 3, 5, 7, 9, 11 뭐 이런 식으로다가 발생되는 그 고조파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조파의 파형이 이런 파형들이 60사이클에 기존의 고조파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는 한 기존 파형의 60사이클보다 상당히 많은 파형이 우리 정연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이런 영향에 의해서 파형이 이렇게 변해졌을 때 이것이 각종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래서 이런 찌그러짐의 파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조파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노이즈 쪽에 저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디지털이 아니죠. 이건 디지털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DSP 쪽으로 봐야 되지만 그럼 서지냐? 고조파가 서지냐? 그러면 서지도 아니거든요. 서지는 일단 이거는 상당히 폭이 큰 폭의 그 변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서지도 아니고 그래서 디지털 노이즈도 아니고 아날로그에서 서지보다는 상당히 적은 폭의 어떤 변형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제 스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력전자 소자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전력전자 소자는 그러면 되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 왜 전력전자 소자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냐면 그럼 이 고조파를 발생시키는 거는 전력전자 소자뿐만 아니라 전력전자 소자뿐만이 아니라 뭐 회전기기 각종 과도 상태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이걸 다 고조파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 이외에 각종 스위치 온오프까지
이 스위치 온오프까지 다 고전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특히 다른 것들은 순간순간적으로 고전파를 발생시키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전력기기 소자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버터라든지, 이 컨버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24시간을 가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24시간을 가동하면서 이 기기에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계속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인버터와 컨버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AC에서 DC로 넘어가고 DC에서 H로 넘어가고 H에서 DC로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DC에서 DC로 변환하는 거 이건 다 컨버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압에서 같은 전압으로 같은 전류에서 같은 전류로 변환시키는 것은 컨버팅이라고. 그러니까 AC에서 H로 변환시키는 거. AC 전압에서 AC 전압으로 변환시키는 거. AC 주파수에서 AC 전류에서 AC 전류로 변환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걸 AC 사이클 컨버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AC 사이클 컨버터라고 얘기하죠.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같은 종류의 변환을 시키는 것을 컨버터라고 하고요. 이것을 만약에 세 개의 어떤 그 과정을 한다. 즉 UPS 모양 UPS는 어떻게 돼요? AC에서 DC로 다시 DC에서 AC로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개로 갈 때는 처음에 AC에서 DC로 가는 부분을 컨버터라고 하고 순방향 변환이죠. 그 다음에 DC에서 다시 AC로 갈 때는 이걸 인버터라고 한다. 그래서 총칭해서 뭐라 그러냐? 대개 인버터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앞부분에서 AC에서 DC로 가는 부분이 그 컨버터하고 DC에서 AC로 가는 부분을 인버터라고 한다.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어떤 장치가 DC에서 AC로 가서 DC로 간다. 이런 장치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돼 있어요? DC에서 AC로 갈 때 이건 인버터가 아니고 이건 컨버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AC에서 DC로 갈 때 이거는 인버터가 될 거예요. 즉 컨버터와 인버터를 딱 고정해서 뭐 DC에서 AC 간다, AC에서 DC 간다 이렇게 고정을 하지 말고 순방향 그 변환이냐 다시 역방향 변환이냐에 따라서 이 용어 자체가 바꿔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변환을 하나로만 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AC에서 DC로만 변환하고 끝난다 이게. 이럴 때는 이게 컨버터가 아니고 이걸 인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버터 스탠드 인버터 에어컨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세 가지의 함수가 있더라도 지금 것들은 보통 이걸 다 통틀어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버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로 다 갈 때는 이건 반드시 이건 인버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UPS처럼 세 개의 기능으로 변환이 될 때 앞에 부분에 컨버터라고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AC에서 다시 이 AC 모터로 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DC로 바꿔주고 다시 이 DC를 인버터 부분에서 여기서 AC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컨버터 부분이라고 그러고 이걸 인버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이 컨버터 부분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그냥 인버터 기능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컨버터와 인버터를 일단 여러분들이 우선 정의를 해놓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삼상 인버터의 경우에 컨버터 부에 이제 그 다이오드를 놔가지고 DC로다가 변환을 하고 DC 필터를 거쳐서 좀 DC가 이렇게 만약에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나오면 필터를 거쳐서 이걸 이렇게 끌어주죠. 이렇게 끌어줘가지고 이 DC가 거의 이 평안한 DC가 되도록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제 뭐 파워 TR이라든지 사이레스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버터 부에서 이걸 AWM 방식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의 증폭을 시켜가지고 주파수 파형을 만들어 가는 거나 전압이나 주파수 파형을 만들어 가고 PWM 방식 같은 경우는 이 턴온, 턴오프의 간격을 조정을 하면서 이것을 어떤 이런 정연파의 간격으로 나타나주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컨버터부와 인버터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그 전력분자 숫자를 쓰게 되면 정연파에서 지금 보시면은
그 2차에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이런 파형을 어둠으로 해가지고 이 파형이 그늘이 져가지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정연파가 이렇게 약간 찌그러져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물에서 쓰는 고조파에 관련되는 상당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것은 대개 뭐냐면은 건축물에서는 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동력이란 말입니다. 동력 중에서 일반 건축물에서는 일단 유도운동기예요. 그리고 승강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도운동기와 이 승강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전에는 유도운동기 같은 경우도 대개 MG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모터, 제네더 방식이었을 때. 그리고 파형이 찌그러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삼상 모터를 돌려가지고, 이 모터가 DC 제네더를 돌려서, DC 제네더에서 DC 전압을 모터에 공급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모터가 그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어떤 카를 움직이는 이런 방식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유도운동기를 속도 가감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있어요? 기계적인 효율이 낮으니까 이거를 VVVF 시스템을 놔가지고 그러니까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가변을 하면서 이걸 AC 모터로 그냥 쓰는 거죠. 그래 여기에는 VVVF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에 인덕션 모터를 쓰므로 해가지고 바로 AC 전압이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 세이빙 쪽에서 측면에서 상당히 좋고 아주 그 속도 제어가 좋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전력분자 소재를 쓰니까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이 건축물의 전체의 파형의 찌그러짐을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동기도 마찬가지고 승강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 문제는 전동기에서 문제다. 그 이외에 전동기 문제 이외에는 기타 다른 부분, 뭐 이게 안전기, 조명의 전자식 안전기라든지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한 그 소자들이 뭐 심지어 냉장고 뭐 이런 것들까지 뭐 세탁기 이런 가전기기까지도 전력전자 소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컨트롤 기능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고주파 전류가 상당히 증가하는 거죠.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가변속 전동기의 분류를 이렇게 본 거는 이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유도전동기인데 유도전동기에서도 일반적인 유도전동기에서도 되어 있어요. 건선형보다는 농형이 많죠. 그래서 1차 전압 제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 1차 주파수 제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같이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걸 VV-VF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토르크에 일정한 토르크를 가져가려면은 반드시 전압과 주파수를 같이 동시에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토르크를 바라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의 전압 제어나 한 가지의 주파수 제어만 하면 되지만 일정한 토르크를 원할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제어를 해야 되니까 이 가변속 전동기에서 이 부분이 많이 죠. 왜냐하면 직류 전동기나 지금 동기 전동기는 일반 건축물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사용하는 빈도가 적기 때문에 직류 전동기를 이제 이 사이레스타 옛날에 MG 세트였었지만 지금은 이 사이레스타 레오나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전동기를 제어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쪽에서 타깃이 되는 건 보통 이 유도전동기의 지금 이 부분이다 보죠.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이 부분을 컨트롤하는데 전력전자 소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 말고는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동력 말고는 건축물에서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이 이제 UPS입니다. 무정전 전원 장치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이 무정전 전원 장치는 어떻게 보면 전력전자 소자의 아주 뭉치라고 보는 거죠. 거기 인버터와 컨버터와 인버터가 아주 내장되어 있는 핵심 그 기능이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UPS와 동력에 대한 그 유도운동기의 가변 이 문제를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인버터에 의한 가변속 드라이브가 가정용 쿨러에서부터 수 메가와트까지 이게 폭넓게 사용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아주 그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 전동기는 유도전동기이기 때문에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가장 용이한 것이 VV-VF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기계식과 같이 부속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공급 측의 기술과 가격이 사용 측의 요구와 부합되고 제어 기술이 아주 진전되면서 그 고농도, 그 밀도의 그 응답성을 갖고 보수적이라든지 자동화에 대한 요구,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요구, 이 부분 때문에 이 가변속 드라이브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이게 전력전자 소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여기에서는 이제 동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 어디 들어갔어요? UPS가 아주 크게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왜냐하면 UPS는 컴퓨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컴퓨터를 많이 가동하다 보니까 무정전화를 해야 된다. 무정전화에는 뭐 UPS가 반드시 따라 들어가야 되는. 왜냐하면 전력이 부실해서 문제가 아니고 전력이 상당히 좋아도 그 전력을 커버를 하는데 이 UPS가 분담을 그 무정전 순간정지에 대한 부분들을,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을 분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사용 전력전자 소자를 구분해 보면은 이제 동작 기능과 최대 전격 턴 온오프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소호 능력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SCR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턴 오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는 이제 카로 나타냈어요. 카라는 거는 전류를 얼마큼 많이 보내느냐. 지금 보면 IGBT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턴온, 턴오프가 성능이 상당히 좋지만 또 최근에 개발된 이 모스펫 같은 경우는 더 좋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있어요? 이 부분의 약점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적은 전류의 저전압에서만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GTO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주파수선 1kHz 정도에서 사용되지 그 1kHz 이상에서는 상당히 이 응답 이 속도를 그 주파수를 올릴 수 없는 제한이 있지만 지금 보시면 상당히 높은 전류와 전압의 용도의 범위가 있죠. SCR은 더 크죠. SCR보다는 GTO보다는 SCR이 더 전류 용량이나 전압 용량이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여기서 1kV에서부터 2kV까지 1카에서 1kV까지 2kV까지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만 GTO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보통 4카에서 한 5카에서 6카 정도 6kV까지 이런 그 전압과 전류 내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BJT는 지금 그 단 단계로 가고요. 지금 IGBT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이제 UPS에서 상당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UPS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범용 소자가 지금 IGBT인데, 어떻게 주파수에 대한, 고주파수에 대한 특성도 좋고, 지금 한, 1카까지는 거의 올라가는 것도 약간 저기 하지만 1카에서부터 지금 무리하게 되면 어디 있어요? 한 3kV 정도까지도 지금 IGBT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 소자는 그 네 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압의 그 전류 용량이, 통과 용량이 어떠냐, 그 다음에 인가 전압에 대한 용량이 어떠냐, 턴온, 턴오프 되는 시간에 대한 차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기 소호 능력이 있느냐, 자기 턴오프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는 IGBT가 거의 이제 범용성 있는 그 VBF 시스템이라든지 UPS에서 상당히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자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류 위상 제어의 기본 용어를 좀 하나 봐야 되는데, 지금 반파 제어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에 1차가 64에 그렇게 들어오면요, 이게 SCR 일방향이니까 이쪽 방향 것은 카트가 돼가지고 온이 안 되죠. 이건 카트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흐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방향은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고, 여기에서 이쪽 방향을 턴온, 턴오프 해가지고 어느 만큼 내보낼 거냐에 따라서
이런 파형을 가질 겁니다. 그게 반파 제어라고 해요. 전파 제어는 어떻게 있어요? 양쪽에 SCR을 한쪽 방향으로만 놓는 게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나가지고 이건 어떻게 있어요? 이쪽 방향도 턴온 턴오프하고 이쪽 방향도 턴온 턴오프를 해가지고 양쪽 방향으로 제어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전파 제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구성, 아주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파 제어와 비제어의 반파 조합이다. 예를 들어서 이건 뭐냐면은 60사이클 이렇게 가면은 이쪽만 턴업, 턴온으로다가 해가지고 SCR로 조정을 하고 이쪽은 그냥 패스시키는 거예요. 예? 다이오드를 놔가지고 패스시켜서 여기 그냥 패스를 시켜버려. 그래도 그러니까 한쪽 파형만 한쪽 파만 지금 제어하는 부분을 지금 반파 제어와 비제어 반파의 조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전파 제어는 두 가지 이렇게 SCR을 이렇게 삐껴서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맞닥뜨려서 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다 바이패스를 해놨으니까 이쪽 파형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이쪽 파형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하나씩 더 들어갔죠.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하나씩 들어가려면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다이오드를 하나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이패스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류 또는 직류 출력의 전파 제어는 교류 부하가 들어오면 이거를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브릿지 해가지고 이걸 DC로 만들고, 예? DC로 만들어서 DC 만든 거를 또 다시 제어를 해가지고 직류 부하를 만든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DC가 들어오면 정리하면 이런 DC 부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연속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이 다이오드, 이 SCR에서는 이 DC 부하를 이렇게 끊는 거지. 턴온, 여기 오프하고, 온하고, 오프하고, 이렇게 해줌으로 해가지고 이 평균치를 내려주는 거죠. DC 부하의 평균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류 또는 직류 출력의 전파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라이액에 의한 전파 제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트라이액은 어떤 치 이상치, 전압치 이상치, 뭐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일방향성으로 이렇게 되지만 지금 트라이액은 어떻게 있어요? 어느 전압치 이하로는 지금 흘려주지를 못하지만 어느 치 이상은 턴 온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는 제어하지만 어느 범위가 넘어가면 통과를 시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로존에 대한 부분을 막고 하이존에 대한 부분은 오프를 시키겠다. 온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트라이액으로다가 제어로다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지금 어떻게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파형을 제어하느냐. 그 종류를 아주 상징적인 종류만 6가지를 나눠놓고 봤어요. 예? 그래서 교류 위상 제어의 아주 기본형은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놓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단상 사이클 컨버터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SCR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엇갈려 설치해 놓고 부하가 이쪽, 단상 부하가 이쪽에 있죠. 그럼 입력이 이런 만약에 주파수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반까지는 이 뒤에 파형을 이쪽으로 다 뒤집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요. 그렇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뒤집은 것을 첫째는 요것만 턴온 시키고 그 다음에 턴 오프하고 그 다음에 턴 온하고 턴 오프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크게 만들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쪽 뒤쪽으로 다 뒤집어요. 이렇게 뒤쪽으로 뒤집어서 그 다음에 이 간격을 제어하죠.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합집이 되면 이런 파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파형. 지금 7사이클 아니에요. 7사이클이 1사이클로 왔지 않습니까? 예에서. 그러게 되면 60Hz가 7로 감된 이런 파형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지금 보시면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첫 것은 플러스 쪽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방향으로 다 흐르고요. 다시 이제 두 번째의 것은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라 이거죠.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처음에 여기까지는 이것과 이 SCR 1번과 2번만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나머지 SCR 3, 4번은 이때 하는 겁니다. 이때 3, 4번. 이때 SCR 1, 2번을 가지고 제어를 해가지고 파형을 조작해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파형을 썼다. 그러면 요 파형을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끄집어내고 나면 이 파형이 입력 파형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건 입력 파형 들어가가지고 여기 끄집어 잘라졌죠. 끄집어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 부분이 또 끄집어 나갔어. 그 다음 나머지 거는 여기 조금 끄집어 나갔어.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 없다가 뒤에서 이렇게 주고 남는 글을 이렇게 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여기 지금 하얀 부분이 여기 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부분이 정연파에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여기 정연파에 합쳐지니까 이 부분이 찌그러져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사이클 컨버터를 지금 중간에 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파수를 상당히 변환하는데 상당히 많이 쓰는 종류의 하나인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에. 그래서 인버터에 이제 보면은 이게 전압형과 전류형이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압형과 전류형이 있어요. 그러면 또 전압형과 전류형을 또 PWM 방식이냐 PAM 방식이냐로 나눌 수 있지만, 지금 전압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4개의 스위치, 여기다 스위치를 이렇게 나눴는데, 이 스위치를 먼저 이 스위치를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병렬로 해놓은 거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것은 이 스위치 4개가 달려있는 것을 병렬로 시리즈로 묶어놓은 것이 이게 전압형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출력 변압기에서 2차에 출력 변압기 2차 단을 이 직렬로 묶었죠, 이렇게. 이렇게 묶은 것이 지금 전압형이고, 전류형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별도로 인버터 1과 인버터 2를 제로와 이건 60도에서 제어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별도의 별도 회로를 나눠놓고 이 2차 출력 변압기는 어떻게 했어요? 병렬을 묶었죠, 이렇게. 이것이 전류형이라고요. 그럼 요 4개짜리 요걸 이해해야 되나? 요 4개 스위치가 도대체 어떤 거냐? 이게 스위치가 아니고 지금 여기는 원래 이게 소자가 들어가죠. SCR이나 이런 게 소자가 들어가는데, 물론 먼저 스위치 개념으로 여기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입력이에요. 여기가 입력. 입력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A시면은 여기 플러스 한번 걸리고 이게 마이너스 한번 걸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반을 나눈다면. 그럼 플러스 때는 요 스위치하고 요 스위치를 닫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니까 이런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유기 되는 건 뭐 이런 방향에 전압이든 전류가 됐든 좋아요. 이런 방향이 유기가 됐다 그래. 그 다음에 다음 파형으로 됐을 때는 이것이 마이너스고 이것이 플러스가 되니까 이것이 이런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방향으로 갈 때는 이 스위치를 띄고 이걸 오프시키고 이거를 ON을 시켜요. ON을 시키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같은 방향이네요. 같은 방향이니까 이 스위치가 ON되고 오프되는 타임이 조금 여기 간격이 벌어지겠죠. 벌어지고 이런 식의 파형이 2차에 만들어질 거다. 그러면 이 스위치만 어떻게 있어요? 교대로 이것과 이것을 한 조로 하고 이것과 이것을 한 조로 해가지고 계속 넣다 뺐다만 상당히 빠르게 한다 그러면은 2차에는 이런 전압이 됐든 전류가 됐든 이런 파형이 쭉 나올 거다. 즉 1차에 들어가 있는 AC가 이렇게 DC가 될 수도 있고 앞에 DC를 집어넣게 되면 이 뒤에다가 AC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AC를 받는 부분을 보게 되면요.
DC가 입력이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입력이 되면 고정적으로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면 지금 이거를 집어넣고 한 조로 이걸 집어넣었다 그러면 되어 있어요. 플러스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런 방향으로 될 거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떻게 있어요? 이거를 다시 조금 이따 시간이 띈 다음에 이 스위치를 오프 시킨 다음에 이걸 갖다 집어넣어요. 이걸 집어넣게 되면 이 회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스위치를 아주 빠르게 여기에서 한번 온하고 오프하지 않고 이 스위치를 굉장히 빠르게 여러 번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 번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이쪽 끝에서도 이쪽 뒤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빠르게 온 오프를 여러 번 해주면 이런 파형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든 AC하고 이렇게 만든 AC하고는 어떤 게 매끈하게 나오느냐. 이게 상당히 매끈하게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자를 빠르게 온하고 오프를 할 수 있는 건 일반적인 차단기 가지고 안 되니까, 리레이 가지고 안 되니까 이걸 SCR이나 GTO나 파워TR이나 IGBT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소자를 가지고 쓰는데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얼마냐, 그 다음에 여기 인가되는 전압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소자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매끈한 그 파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온오프 속도가 빨라야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원하는 파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일반적인 얘기들, 기본적인 얘기들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조파라는 건 뭐냐? 고조파라는 건 지금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연파가 있어요. 기본파가 있으면 만약에 3고조파다. 그럼 3고조파와 5고조파가 함유되면 이 3고조파에 5고조파가 또 함유돼가지고요. 이 3고조파가 조금 더 흐트러지겠죠. 흐트러질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또 다시 정연파에 흐트러지면 이게 세 개가 합쳐지면 이런 파형이 나온다 이거지. 이런 파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조파의 발생 원리를 보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파형을 끄집어냈다. 이런 파형을 끄집어낸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늘진 파형이 남아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합성 벡터를 해서 벡터 합성을 해가지고 지금 메인에 이런 원치 않는 파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연파에서 이렇게 어떤 플립이 존재하는 이런 파형으로 변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파를 분해하고 합성하는 데는 이제 이게 후에 급수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보신 것처럼 만약에 정연파가 이런 정연파에 2사이클이 합치됐다. 2사이클이 이렇게 합치되면 이 2사이클이 합치된 그 파형은 이런 파형을 나타낼 거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3고조파가 발생이 돼서 3고조파가 만약에 합성을 하면 정연파하고 합성을 하면 지금 이런 파형의 3고조파가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파형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구형파와 이제 고조파 성분을 구분해 보는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있어요? 만약에 N차 고조파가 여러 고조파가 많이 발생되면 만약에 이 차수가 상당히 많아질수록 거의 구형파에 가깝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 정연파에다가 여러 차수의 3고조파, 5고조파, 7고조파, 10이 돼가지고 계속 많은 고조파를 갖다 넣다 보면 나중에는 종국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를 합치면은 이런 파형이 돼요. 그러면 이 파형을 분해하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걸 후레 급수로 분해하면 정연파서부터 다 나오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 구형파를 발생시키는 건 이 정연파에다가 어떻게 돼요? 저차수부터 고차수까지를 전부 다
적분해서 다 더하면은 종국적으로 이렇게 구형파를 나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외형파의 예를 보게 되면 이제 전혀 고조파 함유이 안 들어가 있는 깨끗한 고조파를 파형을 볼 수 있고, 이게 3.5% 들어가면 이 정도 나타나고요. 10% 들어가면 이 정도 나타나고, 20% 들어가면 이 정도 나타나고, 35%가 이 정도 파형의 찌그러짐이 나오고, 100% 고조파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파형이 그 형태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찌그러진 파형의 형태만 정형파를 가지고 있지, 전부 다 제 파형이 아닌 다른 외형파를 가지고 나온 거다. 자, 고조파의 등가회로를 지금 볼 수 있어요. 지금 자, 보시면은, 고조파는 전원 측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고조파를 발생시키는 UPS나 VVVF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고조파 전류가 나와가지고 전원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 리액터나 콘덴서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조파를 발생시키는 이 장치를 갖다가 전류 원으로 나가지고 이 리액터나 콘덴서 쪽에 병렬을 놓고요. 전원 측에 TR 내지 ZS에 대한 리액턴스 쪽에다가 병렬을 놔가지고 고조파를 이렇게 등가해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고조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열이라든지 진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영향을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두 개인 경우에 만약 고조파가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서 발생을 시키고 또 여기서도 발생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 나가고 여기에서도 나갈 경우에 실제 이것을 가지고 이 첫 번째를 가지고 등가열을 그려보면 여기 ZS하고 한전하고 변압기에 ZTR 나눠놓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멀리 병렬로 걸릴 거고 가까이 때는 이 부분이 병렬로 걸리죠. 요것이 여기로 걸리고 요것이 요쪽으로 걸리고 그리고 요 부분이 보니까 요 변압기에 대한 임피던스에다가 요쪽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고조파 원이 있으니까 고조파 원이 전류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여기에 ZC1과 여기 콘덴서 G2를 이렇게 병렬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등가를 그릴 수 있죠. 그럼 요거를 전원을 합치면은 전원을 합쳐서 어떻게 있어요? 요것 전원 하나의 등가열을 하나 이것 전원 하나의 등가열을 이렇게 별도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구해서 합쳐버리면은 여기에 고조파 전류에 대한 그 전체 절대치를 구할 수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고조파 전류 유출에 의한 고조파 전압은 고조파 전류가 유출이 되면 그 고조파 전압은 어떻게 걸리냐?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고조파 전류에 의한 고조파 전류가 흘러가면 여기에 임피던스가 걸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있어요? 이 전류와 이 임피던스의 합에 의해서 여기에 전압이 걸리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요거 지난 고조파 전류 IN에 의해서 다음 여기에 임피던스와 같이 걸려가지고 됐어요. 여기 합이 돼서 이 전압이 나타날 거고 여기는 이 전압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고조파 전류에 대한 전압을 야기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고조파 전류에다가 그 임피던스의 합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어디서 걸려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게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걸리면 이 부분이 다 걸리니까 이거 지금 결과적으로 이거를 등가위로 그냥 딸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여기 이 임피던스 하나, 여기 임피던스 하나, 여기도 임피던스 하나고 고조파 전류 IF는 똑같으니까 여기에 고조파 전류 발생시키면 여기가 다 걸리는 거죠. 이거 세 개가 다 걸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VH 로드에 가장 큰 고조파 전류로 인한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조파 노이즈는 엄격하게, 제가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고조파를 노이즈 범주에 놨는데 이걸 또 엄격하게 나눠보면 고조파와 노이즈는 아주 고주파 영역이다. 10kHz에서 MHz까지. 보통 고조파는 40에서 5차까지, 3kHz 이하. 보통 선로 전원 임피던스의 환경에서 되고요. 이거는 노이즈는 공간이나 거리, 경로를 통해서 발생될 수 있고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건 이론 계산이 가능하고 이거는 이론 계산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량적으로 파악이 굉장히 곤란하죠. 이게 디지털 노이즈면 이게 가능한데 아날로그 노이즈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하 용량에서 거의 비례하고 이건 전류 변화율에 따르고요.
피기의 내양은 기기마다 전격 표시가 되고, 이건 기기 시방세에 따라 좀 다르고, 노이즈 필터를 부착하면 되고, 이건 리액터를 되게 설치해서 고저파 고저파에 대한 부분을 막는 부분을 보여준다. 그래서 전류 원으로서의 고저파를 보게 되면 지금 비선형 부하, 그러니까 전력장 변원장치의 인버터라든지 OA기기, UPS 뭐 이런 쪽에 많이 쓰게 되면 지금 이제 고저파 스펙트럼은 이제 저차수 같은 경우 3차수가 제일 크면 3차수, 그 다음에 5차수, 7차수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크게 나타나고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고저파 전류 IN은 K의 N분의 IA 이런 식으로 정상 전류의 N차수에 따라서 K값을 넣어주기 때문에 차수가 올라갈수록 급격하게 고저파 전류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실측을 해보면 이 정도면은 아까 본 대로 고저파 전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실측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20%의 함유일 때 이 파형이 이만큼 찌그러지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찌그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그 정도의 실측이면은 고저파 전류가 약 한 20%의 함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저파 전류의 특성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가 일본의 전설공업전을 거의 매년 제가 가보면은 고저파는 이제 측정하는 것도 그렇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기술이 아니에요. 그 전설공업에 가보면은 후쿠메다 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선로에다 딱 대면은 고저파에 지금 흐르고 있는 차수가 어떤 차수가 얼마큼 흐른다는 것이 쫙 다 나오고요. 컴퓨터에다 CRT나 안 하면 그 스펙트럼상 뭐 분해를 다 나오죠. 그래서 이걸 파워 시프트 하려면 얼마를 해야 되고, 리액터를 달려면 얼마를 달아야 되고, 여기에, 또 액티브 필터를 달게 되면 어떤 액티브 필터에 어떤 용량을 달면 되고, 그냥 솔루션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고저파 전류를 측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전류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트러블보다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2001년에 한번 전설공업에 가보시든지, 이 테이프를 뭐 3년 후에 보신 분들은 뭐 그 해에 가보시든지, 한번 전설공업제, 일본 전설공업제에 가보세요. 가보시게 되면 아주 후쿠메다식으로 선로에 갖다 대면은 고저파를 전부 다 분해하고 전부 다 보여주고 이거를 고저파 전류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솔루션을 아예 다 내야 되나. 그러니까 용량서부터 다 내놔요. 그럼 그대로만 하면 돼요.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이. 그게 뭐냐면, 뭐보다 더 쉽냐면은, 일반적인 트러블을 잡는 것도 더 쉽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거 고저파 전류에 대한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트러블이 되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아주, 이렇게 패키지 기기가 만들어가지고, 뭐 별도 기술팀이 가가지고 뭐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전기 기술자들이 그냥 기기에 갖다 대면은, 바로 나오면, 어떻게 솔루션 하겠다는 것이 딱 나와요. 전혀 기술이 아니다. 그냥 아주 지극히, 아주 간단한 상식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테이프서부터 나가는 것부터 기술 고저파는 기술이 아니라 상식이에요, 상식. 아시겠어요? 상식. 거기에 대한 해답은요.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 있어. 거기에 대한 이것이 프렌트라 돼가지고 이 프렌트가 돼가지고 용량이 엄청나게 많고 노래든지 시설 장비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는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왜냐면 이 부하 패턴이 상당히 많이 변한다. 부하 패턴이 변하면서 계속 고저파의 함유율이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건 고가인 액티브 필터를 가를 수밖에 없어요. 액티브 필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지만 또 액티브 필터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있고 아주 극히 큰 용량들은 필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고저파를 발생시키는 그 인버터나 콘버터에 대한 기기에 대한 그 시퀀스 제어 회로를 뭐 12상 전파를 24상 전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바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설비에서는 아주 지극히 간단한 상식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술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넌센스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적인 트러블 우리가 어디 누전을 하나 잡는 것도 그게 누전 잡는 게 어렵잖아요. 사실 그게 어렵지 고저파의 발생 원인과 해결 대책을 찾는 것은 아주 가장 쉽다. 지금 왜냐하면 그거는 많이 설비에서 그런 부분에 트러블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장비들이 간편한 장비들이 싸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우리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고주파의 전류 특성에서는 예, 전류는 차수마다 존재하고요. 임피던스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고주파 회로의 발생 차수만큼 존재합니다. 이것이 육상 전파냐, 12상 전파냐, 예? 예를 들어서 24상 전파냐, 이렇게 전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실제 파형 여력도 이거 PAM 방식이냐, PWM 방식이냐에 따라서 또 고주파 전류의 그 파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배전 계통에서 고주파 전압은 이거는 여러 계통에서 유입을 하니까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 한전에 물려있는 그 부하단이 여러 종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원축으로 물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해석을 하는 건, 이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한전 전원을 받는데 한전 측에서 어떤 책임이 없는 거죠. 그 부하단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원단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 다른 부하에 영향을 줘가지고 부하의 전원의 그 전기의 품질을 갖다 떨어뜨리는 거의 60Hz와 전격 전압이라도 그 파형이 찌그러진 이런 전압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전류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기기의 영률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고 또 제품 생산에 제품 규격들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계통의 고주파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이제 고주파 발생 원을 파악을 해가지고 회로 임피던스를 올려주는 문제, 고주파 내량을 좀 증가시키는 문제. 그리고 예측값과 실질값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계통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주파 발생기가 발생되고 이 용량성 임피던스 존재 시에 확대 현상이 아주 크게 발생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인데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콘덴서를 안 쓴단 말이에요. 콘덴서를. 왜냐면 콘덴서를 쓰면요. 콘덴서 자동제어 한다고 해도 전부 다 자동제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심야부 하나 경부하러 가버리면 바로 그냥 용량소로 가버리고 그 고주파가 들어와가지고 확대돼 버리고 이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그 동위전동기와 유도전동기를 같이 쓰는 것들을 많이 본다 이거죠. 그리고 고주파의 장애를 받는 기기들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그 검토해야 될 내용이죠. 고주파의 발생원 종류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보통 VVF 시스템이라든지 CVCF나 UPS, 인버터, 전철용 정류기, OA기기, 가전기기 이것이 아주 상당히 크게 발생이 되는 거고 이 아크로는 이게 상당히 매그니튜드는 큽니다만은 이말 아크로 돼가지고 노가 중간중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거기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파형이 찌그러지는 게 굉장히 크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저기에서 보는 부분들에서는 유도능이나 변압기, 형광등도 고주파를 미소하지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증가를 하는데 우리가 문제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VVF 시스템이나 UPS 시스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여기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압기, 여자전류 같은 변압기에서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변압기의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되면요. 이게 전압을 딱 인가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처음에 변압기에 여자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어디 돼 있어요? 굉장히 길게 갑니다. 길게 가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포지션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당히 아주 큰 여자 전류가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변압기에 처음에 전혀 여자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다 여자를 시켜야 되니까 안에 자구를 규소광판 안에 있는 이게 랜덤하게 막 이렇게 놓여있는 자구를 갖다가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전부 다 정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류가 아주 급작스럽게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것도 제가 여기 보여주려고 하는 건 그것도 고주파다 이거야. 그것도 고주파에 영향을 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도 정연파에 파형을 찌그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에 대해서 열화 상태를 이제 진단해 보면은 고주파에 기인한 전기 설비의 열화 상태를 진단하는 거는 이제 고주파가 들어오면요 이상음, 과열, 소손, 오차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건 콘덴사, 리액터, 변압기, 뭐 회전기 다 그럴 수 있죠. 지금 이 이상음, 과열, 소손은 고주파가 들어오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일반적인 변압기의 규소 강판의 어떤 곡선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곡선이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이건 정협파에 의해서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찌그러지면서 면적을 증가시키거든요, 이 면적을. 예? 이 면적을 시키니까 이 면적이 증가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전부 다 발열이고, 예? 발열이고 어떻게 돼요? 소음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소음과 발열이다. 그럼 여기서 면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또 막 240 사이클, 240 사이클이나 120 사이클 같은 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안에 히테리시스의 현상에 그 열에다가 합을 더 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아주 증가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순시 파형의 이제 외형에 따라서 파형이 찌그러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오차가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도장애가 날 수 있는데, 유도장애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삼상의 고주파 전류가 흐르면 누트랄에 이게 다 합산이 되거든요. 그럼 이 누트랄에 합산된 이 고주파 전류 때문에 전류가 흐르기가 돼 있어요. 여기에 유도가 돼가지고 이 커뮤니케이션 라인에 유도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테이프에서는 고주파의 전류에 대한 일반적인 전반적인 그 발생 원인과 거기에 대한 영향들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고주파 전류를 분석해보는,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